네. 저는 부동산에 관련된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30대 초반에는 주로 일반 회사, 뭐 기획실 쪽에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부동산 감정원장을 만나서 이쪽에 입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실무에서 1층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1층 부동산에서 한 2년 있었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공인중개사 보조원 뭐 이런 형태죠. 근데 이제 영업을 잘 했고요. 그래서 잘 되다가 갑자기 이제 기업체들, 제가 기획실에 있다 보니까 기업체들의 어떤 IMF가 끝나고 나서 자산 매각 컨설팅 어떤 입찰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입찰되면서 좀 기업체들하고 부동산 매각 컨설팅 뭐 이런 것들 좀 하면서 지내다가 한 10년, 15년 사업했습니다. 하다가 한 20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좋게 얘기하면 실무와 이론 겸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에서 좀 강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집값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전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서 21년도 영끌 시절에도 저는 여러 번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그 얘기 뭐냐면 거품이 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조정이 되어야 다시 정상적인 시장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어떤 투자 활성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 이런 것까지 그런 제도들이 가세하면서 투기하는 분들이 활동하기 좋은 상황이 됐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저금리 현상이 좀 길었잖아요. 한 2년 동안. 그 저금리 때는 이제 자산 가치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정도가 있는데 전 세계에 비하면 대한민국이 좀 오버슈팅 수준이에요. 그래서 소득은 많이 안 내는데 집값만 올라가면 당연히 집을 살 사람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가세를 한 거죠. 저금리라는 것과 갭투기라는 어떤 붐이 일어났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거품이 좀 껴있는 상황이고 조정이 올 거라고 봤는데 왔죠. 왔다가 지금 정부의 대책, 13 대책하고 특례보금자리 이런 대책으로 다시 이제 상승기를 맞이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 30, 40 세대 분들이 볼 때는 어떤 의견이나 어떤 논리에 대해서 좀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만 한다. 결국은 오른다. 이 논리 맞거든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시대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명목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GDP 성장률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명목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화폐의 가치인데 그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보게 되겠죠. 그 부분에서 이제 결정적인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뭐냐면 그 비율의 정도가 적정한 어떤 전체 경제 성장률에 맞춰진 명목 가격의 상승분을 넘어서게 되면 그게 이제 거품이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거품이 껴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경제 이론에도 다 나와 있어요. 뭐 민스키, 모우먼트라고 요즘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가격은 비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20, 30, 40 분들을 더듬어 보면 한 8년 정도 지금 상승의 어떤 패턴을 이어지고 있고 중간중간에 잠깐 내린 적은 있는데 8년을 빼면은 40 빼기 8은 3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회생활 해가지고 4, 5년 차 때부터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나이 40대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오르는 거나는 트라우마나 프레임이 잡힙니다. 저희 같은 50 넘어서 60, 70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거 거품이 껴있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새 뭐 거래량이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보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에 63.4%가 2030, 40 세대예요. 그러면 50, 60이 돈이 더 많을까요? 2030이 돈이 더 많을까요? 왜 주택을 그러면 이분들이 더 사게 될까요? 젊은 분들이. 그럼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생각하실 때 살 사람이 더 많으니까 집값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를 이제 보면 왜 제가 일시적 반등이라고 하냐면 살 사람이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역대 대한민국 통계 2006년부터 뽑았는데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치. 그 얘기는 뭘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집값이 비싸거나 우리가 살 돈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이제 증명이 됐죠? 그러면 이제 거기 금리라는 어떤 요인이 들어오는데 그 금리가 지금 2, 3년 동안 쉽게 내려갈 기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나 여러 레전드급 경제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호황은 이제 다시 없다. 이런 투자 환경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하시면 그럼 현재 주택 가격이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이 됐구나, 버블이 껴있구나를 짐작한다라면 살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조정이 되겠죠. 물론 팔 사람이 실거줄 때 문제가 없는데 투자 수요들은 결국은 뒤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느 정점에 가서는 투자 수익의 안전성이나 수익성이 다른 재화들, 뭐 주식이나 채권, 뭐 달러 이런 원자재보다 더 낮다라면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래량으로도 나타나죠. 실제로 그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006년부터 2021년 정도까지요. 한 6,200건 정도 나옵니다. 아파트 한 달에. 근데 IMF 때는 통계가 없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통계가 있어요. 그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을 때도 한 달에 최저치가 1,000건 이상입니다. 1,500건. 그런데 작년에 1,000건도 안 됐어요. 서울이. 그건 충격이 아무런 큰 위기가 없었잖아요. 단지 금리 하나로 이렇게 박살날 정도라는 것은 다른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는 더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정 가격이면 이게 유지가 되는데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게 일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출을 그렇게 많이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거래량이 일시적 반등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3,000대에서 3,500, 600, 700에서 4,000건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예전에 평균 거래량이 제가 6,200건이라는데 평균의 반토막을 겨우 넘어선 수준이에요. 그럼 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적을까? 물론 기저효과로 작년에 1,000건이었으니까 3,000, 4,000건이면 와 3배, 4배 늘은 것 같잖아요. 평소에는 6,000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보다 낮잖아요. 그럼 대출이 정책자금으로 금리가 좀 낮은 거였지만 정책자금도 지금 세수 펑크 났잖아요. 무리하게 버블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들이 시작되는 거고 부동산 PF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됐잖아요. 왜 안 되죠? 지금 살 사람이 있다면 분양을 했을 때 살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분양하면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걸 건설회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 살 사람이 없다고 판단할까요? 여러 가지 지표들 제가 드린 말씀들을 종합해서 건설회사 사장님들은 거의 뭐 생명이 달렸으니까 더 연구하시겠죠? 보니까 이렇게 팔아서는 살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PF를 연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새마을금고 왜 이렇게 갑자기 터질까요?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PF를 하는데 살 사람이 많으니까 부동산 PF를 해줘서 또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게 스톱이 됐어요. 왜 됐죠? 살 사람이 없다라는 반증이죠. 그럼 지금 일시적 반등은 왜 이루어졌냐? 정부의 정책자금, 기존 금리에 비해서 시장 금리에 비해서 낮은 것을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다 결정적인 게 뭐예요? 소득의 수준을 DSR을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 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청년 세대들이 이번 기회에 사둬야겠다. 언젠가 또 오를 거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임에 갇혀서 무리해서라도 사야 된다라고 해서 또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명 영끌트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 그림 하나로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나죠. 이때가 이제 2008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이 딱 터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때가 2.2 대책이에요. 지금 1.3 대책이죠. 2.2 대책을 MB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치고 올라갔죠. 거래량 수준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요. 가다가 마지막 9개월, 10개월 만에 꺾이기 시작합니다. 급작하게. 그러니까 버텨왔다는 얘기죠. 뭘로? 대출로. 근데 지금 현재입니다. 이게 우측에 보시면 현재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반토막 수준에서 머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10월부로 드디어 거래량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7, 8월에도 여기 꺾인 모습이 나타나죠? 반짝. 그러면 이때에 비교하면 서울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건수가요. 매매, 총 물량이 이 당시에는 아파트가 138만 채였어요. 근데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니까 9천 건대로 올라가잖아요. 최고. 지금은 170만 채 정도 돼요. 서울의 아파트가. 그러면 130만에서 한 15%, 20% 늘었잖아요. 기본 물량이. 그러면 거기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한 지금 10,000건은 넘어야지 정상이죠. 예전에 비해서.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냐를 말씀드리면 이때 주택 가격을 중위소득의 표준으로 하는 우리가 PI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IR 수치가 이때가 1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20대까지 갔다가 지금 18, 17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품이 껴있는 거예요. 어떻게?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능력 대비 주택 가격이 그만큼 거품이 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 일시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몇 번 치다가 결국 힘 못 쓰고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지금 약간 그런 양상을 띠죠. 이게 만약에 뒤에 이거랑 똑같이 된다 그러면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토인비의 말이 정확히 맞겠죠.
근데 물론 역사적인 관점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 지표상으로도 뭔가 펀더멘탈이 약하잖아요. 그럼 왜 약하겠어요? 소득이 안 늘었잖아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볼 땐 WDB 맞다. 일시적 반등으로 끝일 것 같다. 그리고 결국은 중장기적인 하향 시장이 올 가능성이 99%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정부가 또 은행권이나 건설 회사들을 위해서 명분은 이제 주택시장 활성화지만 명분은 그렇게 코스프레를 달고 뒤에서 돈을 뭐 나랏돈 갖다가 퍼주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지겠죠. 저는 그렇게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른 지기 집 한 채는 있어야지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되게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면 앞으로 집을 그럼 사면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이제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많이 혼동스러우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지금 자가 수율이 60%를 넘어섰거든요. 선진국 중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어떤 주택 정책을 펼친 나라가 67%입니다. 그럼 남은 수요가 67%, 단순 계산하면 한 6, 7%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 비싼 집에서 사냐? 지금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럼 조정이 되면 그분들은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소득 분야에서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5분위 하면 지금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국도 비슷해요. 서울 기준으로 70% 이상이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연봉. 그러면 실수령액은 한 5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0에서 생활비뼈 하면 250, 1년이면 2,500에 3,000 모아요. 10년이면 3억이에요. 서울 집값이 10억이에요. 살 사람이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다 같이 미래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일본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로 우리가 만약에 예측을 해본다 그러면 다 같이 집을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처럼 내려가요. 그런 현상을 맞이하기에는 아직까지 집으로 인해서 투자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어떤 장밋빛들이 그동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젊은 층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피부로 안 닿을 수도 있어요.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냉정하게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일본은 대출이 120%였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더 컸던 거고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때 100%까지 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행히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이거 무리하게 대출은 결국은 경제를 망가뜨리는구나 알아서 바젤3 협약을 맺었고요. 거기에 따른 게 여러분이 요새 많이 들으시는 DSR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득 대비 무리한 대출은 하지 말자라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이번에 우회적으로 약간 편법이죠. 편법으로 정책자금 형태로 한 바람에 IMF하고 OECD에서 뒤로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믿거나 말거나 저부터도 경고할 것 같아요. 무리하게 대출하다 보면 자 지금 벌어지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야 되냐 고민하실 텐데 잘 보세요. 인구가 우리가 늘고 있나요? 안 늘고 있죠. 물론 지금 현재의 어떤 저량의 개념 20대에서 40대 현재 인구는 많아요. 무주택자가. 이 수요는 있지만 뒤에서 받쳐주는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시장은 약화되겠죠. 그걸 누구나 알고 있고 10년, 20년 뒤 시장은 정말 저도 아찔합니다. 사실. 뭐 오죽하면 정부에서 뭐 이민청을 세우고 이민정책을 벌써 한다 그러고 그게 이제 집값 떠받치는 용이지 국가나 국민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무리하게 집 사는 건 절대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주택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죠? 전 우리나라 국민의 2,180만 가구예요. 그중에 989만 한 1,000만 정도가 무주택자 분들이고 1,100만 정도가 유주택자 분들이에요. 1주택자. 그러면 나머지 한 200만 정도가 2주택하고 3주택 겹쳐서 총 한 290만 정도 가구가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집을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 없죠. 집값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물론 영끌을 무리해서 대출받은 분들은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은 많지는 않아요. 전체 국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8, 90% 해당되는 분들이 집값이 안정되면 세금을 덜 내잖아요. 무주택자분들은 만약에 대출을 많이 안 받아서 사면 이자를 덜 낼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내수로 들어오겠죠. 내수시장에 살면 고용이 늘죠. 내수시장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수출이 잘 돼야 국가가 발전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저번 달에 지표가 나왔잖아요. 소비, 생산, 투자, 설비 1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생산 설비 투자가 없다는 얘기 뭐야? 앞으로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소비는 또 감소하고 있죠.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를 여러분들 대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이자 부담에 영끌분들도 힘들어지고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근데 금리를 올려야 물가가 낮아지잖아요. 환율이 조정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지금 풀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결론은 조금 지금 아프더라도 뭔가 조정이 한번 돼야지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정상적인 거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 혹시 갭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믿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5천만 원을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나중에 집값이 1억이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이득이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무주택자분들은 행여나 갭 투기한 분들의 어떤 벌었다라는 얘기에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물린 분들 많아요. 지금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물린 거죠. 낮다라면 투자 잘한 거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정부가 전 정부에서 택지를 많이 공급을 했잖아요. 그게 120만 채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200만 원 공급 물량을 했는데 10년 동안 주택가격이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거를 보시면, 그래서 6070들이 지금 투자를 잘 안 합니다. 다 현금화 시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생각하실게, 왜 6070, 50 후반 분들은 지금 집을 안 사고 현금을 비축할까?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절대 무리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소득 대비 40% 넘으시면 부담됩니다. 물론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잠깐 오른다. 그럼 그 집을 팔면 다른 집은 안 오르나요? 사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팩트들이 제가 볼 때는 조정이 필요 올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호흡을 좀 길게 가지시고, 그리고 제도가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출산율 문제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절취해야 될까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조금 더 선진국을 따라갈 겁니다. 만약에 임차를 10년 동안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임차료가 물가 상승률 부분만 적용되도록 정상적인 사회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둥바둥 집에 목매이진 않거든요.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소득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 없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가격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정해졌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소리를 낼 것이고, 시장 상황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올 거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공분양은 좀 신경 쓰시고, 왜냐면 좀 싸잖아요. 저렴하고.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좀 후위를 도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집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2030이잖아요. 2030, 40. 근데 이제 앞으로도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역별 차별화, 선택적 차별화, 국지적 시장으로 다 틀리게 봐야 돼요. 예전에는 전국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인구가 늘어나고 전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고 소득 분배도 잘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모든 지표들이 다 버블이 터지기 직전의 지표를 나타내요. 피케티 인덱스라는 수치도 있고, 가처분 소득 대비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부동산 버블로 한번 크게 위험을 겪은 나라들이 일본,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수치들이. 그 수치들보다 피케티 인덱스도 지금 대한민국이 더 높고, GDP 대비 부동산 가격도 지금 일본 수준보다 조금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고를 찍고 있고, 이미 경신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왜 하느니 물가가 오르는데 한국은행의 한국은행법 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예요. 근데 물가 안정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왜? 지금 뿌려놓은 부동산 거품, 버블 붐 때문에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예요? 대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증되는 모습들을 볼 때, 이 어른들이 옛날에 집을 무조건 사둬야 된다는 개념은 예전엔 맞았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베이스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12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엔 잘 안 나오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미친 집값일 때가 경제 성장률이 평균 7%예요. 지금 요즘 여러분들 들으시잖아요. 1%, 2%. 그거는 성장의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 경제 저성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산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보수적으로 대처하셔야 되고, 내 집 마련은 20년 뒤만 생각하시면 40년 뒤에 3천만 원으로 줄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상태에서 집값이 조정이 안 되면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면 정부는 더 이상 이걸 거품을 키우는 걸 바칠 명분이 없어요. 모든 학자들이 지금은 좀 조용히 있지만 젊은이들이 얼마나 집 때문에 힘들어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깨지고 있고, 5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이코노미스트에서 5포 세대를 기사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부동산에서 좀 출발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전같이 우리가 그만큼 벌고 이럴 때는 부동산 가격이 거기 맞춰서 올라가는 건 맞죠. 지금은 전세 레버리지라는 아주 암덩어리 대출 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집 마련은 지금 1년에 한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집이 많겠어요? 태어나는 아기들이 집이 많겠어요? 당연히 돌아가신 분들이 집이 더 많겠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5만, 20만 밖에 안 되는데 한 4, 5년 뒤부터 1년에 50만, 뭐 100만씩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집이 자동으로 10만, 2만, 20만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감안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반등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고가가 상승장의 신호가 아닌지, 빨리 집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 신고가가 있는 반면에 신저가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언론 보도가 약간 편향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건 느끼실 겁니다. 지금의 어떤 시장 혼동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신고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의 비버리 hils의 어떤 주택 가격이 올라서 신고가가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기사가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나옵니다. 압구정과 청담동 일대 그 0몇 %의 집을 기자분들이 거기다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신고가조차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신고가의 50에서 60%가 다 취소입니다. 다 이제 거품 띄우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쉽게 신고가 이런 부분들이 조작하고 왜곡하고 시장을 펌핑한다는 걸 아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계속 질타를 했고 비판을 했고 대한민국의 주간 통계 자체도 전 세계에 이런 통계가 없습니다. 주간 표본으로 부동산 가격을 낼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이제 왜곡돼서 시장을 좀 혼동시키고 있고, 기자들의 부동산 친시장적인 팩트로 기사가 나오는데 소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뭐 전문가들도 다 얘기하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 작용한다고도 저는 조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부분이 만약에 2개가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신저가가 한 8개 나왔어요. 뉴스는 뭐만 나오죠? 신고가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요즘은 저도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지만 유튜브의 새로운 언론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메이저 언론사의 그 언론 보도가 힘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영끌 완 시기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세 사기로 또 피해를 본 젊은들이 많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제 저를 비롯한 그래서 조금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팩트를 갖다 전달하다 보니까 소비자나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미래의 이제 주택 구매 수요자 입장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으니까 이제 유튜브도 보시는 거예요. 유튜브의 구독자들이 부동산들의 어떤 비율을 보면요. 60대, 50대가 되게 많습니다. 2030은 한 3, 40%고요. 제가 여러 유튜브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팩트를 체크한다는 얘기죠. 크로스 체크.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에 대해서 100% 안 믿는다는 얘기죠. 결정적으로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19일날, 10월 19일날. 발표가 아니라 이제 시행이 됩니다. 어떤 시행이냐면 이 하나로 팩트가 조정이 됩니다. 허위 신고 거래. 지금 말씀드린 신고가가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갭투기로 막 난리 났을 때 그때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많아서 실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도 그때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전체 집값 띄우기 왜곡 세력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갔는데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단지의 가족이 부동산 투자 전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뿐이 아니라 시누이, 올케, 뭐 친척들도 막 다 사는 거죠. 올인.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 띄우는 건 간단합니다. 시누이하고 올케하고 한번 가격 1억 올려서 써요. 쓰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돈도 안 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촌 오빠하고 또 하나 해요. 또 1억 더 올려. 그거 3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60일 동안 떠 있거든요. 그 신고가가. 그 신고가를 또 30일 뒤에 한 사람이 써요. 그럼 또 올라가잖아요. 거래가 없어도 주택가격이 올라가요.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고 그거를 그대로 팩트로 기사화가 되니까 검증이 없잖아요. 그죠? 검증 없이 기사화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멘붕에 빠지는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지. 그게 영끌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그분에 대한 뭐 돈도 안 주고 그냥 종이만 쓰고 취소하면 벌금도 안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잘못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다 비판을 했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가을인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하겠다고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원희룡 장관께서 오랜만에 좋은 일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9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시행이 되냐면 이렇게 왜곡 조작한 게 보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범이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지금 뭐 시누이 올케가 하고 싶어도 겁나죠? 그런 게 좀 줄을 거예요.
신고가가 계속 나왔으면 그럼 전고점을 뚫었어야죠. 벌써 1년이 돼 가는데. 정부에서 대출도 많이 풀어주고 그랬는데 더 올라갔어야죠.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회복한 게 90%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강남사고 빼고 마용성은 한 80% 정도 회복한 것 같고요. 나머지 강북구나 나머지 지역들도 한 80%, 75%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미 전고점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시장이 지금 관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말씀 올린 것처럼 매수 세력이 이제 거의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물건이 매물이 또 엄청 많이 늘었어요. 매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를 지금 보시면 느낌 오실 겁니다. 아니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신고가가 말씀하신 대로 오르면 집을 왜 팝니까? 더 신고가 난 다음에 파는 게 낫겠죠? 근데 매물이 거의 도구같이 그냥 늘어나잖아요. 이 물량이 우습게 보이시면 여러분 76,000건이에요. 지금 아파트 팔려는 사람 76,000개인데 한 달에 몇 개 거래된다 그랬죠? 3,000개. 73,000개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반토막 내려가도 문제 없어요. 그죠? 시장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이런 것들의 기사들이 일단 제가 볼 땐 거의 임계점에 온 것 같다. 더 이상 기사 쓸 게 없어요. 그러면 주택 전망지수라는 기사를 내요. 이제 또 전망지수 다 올라간다고. 자, 전망지수는요. 이런 예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2022년 5월 달에 집값이 그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는 있는데 거래량은 없었어요. 그때 주택 전망지수가 110, 120 막 이래요. 그러면 2022년 5월, 4월이 그랬으니까 1년 뒤에 집값의 추세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잖아요. 틀리잖아요. 주택 전망 지수는 후행 지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면 1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막 시장 올라가고 있어. 그럼 뭐라고 답하겠어요? 올라갈 것 같죠. 지금 막 내려가고 있어요. 물어보면 내려갈 것 같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건 나중에 또 올라가잖아요. 주택 전망 지수는 전혀 쓸모없는 통계예요. 제가 볼 때. 한국은행에서 내고 있는데 제가 왜 쓸데없는 전망 뉴스를 내냐 혼동스럽게 이걸 또 기사분들이 그걸 딱 써요. 왜? 요즘 쓸 게 없으니까. 거래량도 작죠. 가격도 예전처럼 정고점 뚫는 건 아니죠. 쓸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또 활용해요. 주택 전망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근데 1년 뒤 집값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서울 아파트 매물을 보신 것처럼 서울의 적정 물량이 35,000호인데 입주 물량입니다. 그냥 신혼부부 결혼하는 쌍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비율이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현재 매물이 76,000개인데 입주 물량도 한 35,000개면 10만 채예요. 근데 지금 3,000개씩 거래되니까 1년이면 36,000개 거래되잖아요. 7만 개가 남아 돌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물이 씨가 말라는 옛날 얘기고 지금 매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판단하시면 시장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집값에 대한 각종 뉴스가 난발하면서 일반 사람들 진짜 자칫하면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집값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집값을 볼 때 일단 거래량이 1번입니다. 1번이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인구가 늘고 소득 분배가 잘 되면 집값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그 세 가지 팩트가 일단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금리 정책, 거래 정책이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 지표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과 전세가 비율, 또 경매 지표 이 정도인데 그러면 현재 상황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인구가 늘어요? 안 늘잖아요. 소득 분배가 잘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락 요인입니다. 기본 베이스입니다. 펀더멘탈에. 그러면 정부에서 추구하는 저금리와 대출 확대가 있어야지 또 부가적인 요소에서 가는데 그것도 지금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보니까 스탠스 다 바뀌었어요. 그럼 그것도 하락 요인이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을 볼 때 거래량이 지금 안 늘고 있잖아요. 하락 요인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판단하셔서 전세가율이 오르는 거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같이 가는 거는 상승입니다. 근데 매매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서 전세가로 간다는 거는 매매 시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나는 내려올 때 사야지 하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매매 수요보다. 이 편차를 잘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전세가 막 늘다가 멈추는 시기가 있겠죠. 전세가격이 좀 올라가려면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2014년 15년에 전세가가 매매가의 90%까지 갔을 때 그때는 이제 그때 매매가의 90%라는 게 전세가가 매매가가 예전에 100이었을 때 한 7, 80까지 내려온 거예요. 5, 60까지. 그 상태에서 전세가가 보세요. 매매가가 높은데 전세가가 낮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 시기면 갭이 적어지잖아요. 이게 갭투기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이때 이제 갭투기가 2015년부터 성행을 한 거죠. 그럼 그거 벌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공백기가 생기겠죠? 근데 아직 공백기가 안 생기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정부의 정책이 일단 틀어 막았어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시장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고 집값 전망에 혼선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현장 상황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장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1.3 대책 새해 벽부터 뭐 갑작스럽게 던져가지고 저는 그렇게 강하게 던질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던지자마자 되게 혼동스러웠습니다. 야, 이건 국가에 좀 문제가 될 텐데 나중에 소비도 감소할 것이고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건 너무 무리한데 투기 환경까지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원희룡장을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투기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니까 투기에 기미가 있으면 다시 규제를 들어가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들어와 있고 현장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서울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공인중개사 숫자가요. 한 22,700개 정도 돼요. 작년 말쯤. 3,000개면 10집에서 한 집만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시죠. 폐업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럼 폐업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요즘 1층 보시면 부동산이 많잖아요. 우리 호황기를 그동안 겪어온 거예요. 부동산 임대료 350, 400. 일반 사업자분들이 그 정도 못 내니까 다 옆으로 뒤로 밀리고 좋은 자리는 다 부동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들이 폐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거래가 안 되니까. 이게 현장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가격이 지금 회복을 많이 했잖아요. 연초부터. 그러니까 연초부터 막 올라갈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만약에 매도자가 있다 그러면 소유주 여러분 좀만 기다리면 더 오를 거예요. 그때 팔아드릴게요. 그리고 서로 물건을 공인중개사들이 좀 독점하려고 해요. 주인들 걸. 그러다가 지금 상황은 어떻냐면 그 당시에 좀 거래가 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매매 물량에 비해서는 적었어요. 턱없이 그것도 한 5% 수준이에요. 매물 소화도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물건이 100개가 있으면 5개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9개월째 이어온 거예요. 10개월째. 그러면 이제 그동안 올라오는 맛은 있었잖아요. 그동안 좀 올랐으니까. 송파 같은 경우에 20억 정도 19억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3, 4억까지 회복했거든요. 그 사이는 얘기가 됐어요.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주인한테 이봐요 올라가잖아요. 기다리세요. 더 받아드릴 거. 얘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 달부터 갑자기 툭 시장이 꺾인 거예요. 매수가 확 줄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거 1억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딴 데 이자를 내고 있고 급한데 팔아서 하려고 매도를 했다가 공인중개사가 뭐라 그래요? 1억 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홀딩 하겠죠. 홀딩한 게 몇 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안 올라가고 찾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소유주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하죠. 아니,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왜 요즘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게요. 잘 갔는데 더 갈 줄 알았는데 요즘 조금 바뀌네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책임이 없죠. 법적인 책임은, 그죠? 그럼 매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낮춰서라도 빨리 팔아요 했는데 낮추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그게 지금 버티면서 거래량이 지금 못 늘고서 그냥 정체되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주인들께서 거기 분위기고 뭐고 간에 나는 빨리 지금 사업 자금 기다리니까 빨리 팔아줘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낮춰서 내놔야 되잖아요. 낮춰서 내놓는 게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9월 추석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10월, 11월 되면 시장에서 좀 나타날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실제로 10월 거래량이 9월 거래량보다 무조건 적습니다. 제가 지금 추정해 보니까 9월 거래량도 8월 거래량보다 지금 적어요. 그러면 정부가 또 한 번 대책을 내지 않는 이상 이 추세는 이제 하방으로 가는데 대책을 내도 반짝했다 다시 또 대세를 거스를 수 없게 시장에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 상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럼 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요. 아니 부동산 기자들은 도대체 왜 저딴 기사를 쓰는 거야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왜? 현장하고 틀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현장 찾아가시고 특히 이런 건 있습니다. 신축 대단지는 수요가 많잖아요. 거기는 예외사항이에요.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거기는 매물이 적을 수도 있고 전세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예전 고점보다 낮아요, 분명히. 이거를 내려갔던 데서 올라온 거를 올라왔다고 막 이렇게 설레방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냉정하게 전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의 시장 현황은 다시 한번 하방으로 가기에 직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혼돈의 원인을 전세제도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한편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인데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많은 분들이라는 표현을 주셨잖아요, 저한테. 그 많은 분들은 누군가요? 일반 전문분들은 아닙니다. 전세가 없으면 어떻게 집을 사? 이런 월세를 왜 비싸게 내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러면 전세를 없어서 좋은 분들은 누굴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전세 대출을 없애는 얘기가 왜 나왔죠? 전세 사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분위기잖아요. 잘 찾아보시면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볼리비아하고 인도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잘 하고 있고요. 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이제 보증금이 훨씬 더 많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집을 임차인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집값이 100억인데 70억을 내 돈이 들어갔는데 왜 임대인이 함부로, 이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처음을 돌아보면 전세제도가 얼마나 위대한 제도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민간인들이 집들이 다 부셔지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집 지을 재료도 없었어요. 뭐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토지개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서울로 많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라도 머물러야 되는데 일하면서 돈을 갚는 거죠. 월세 형태로. 그러니까 판자촌이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판자를 살 돈이 있어야 판자집이라도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짓다 보니까 좀 뭐 브로커라고 있어요. 브로커 집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지면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월세가. 근데 이제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조금 짓고 나니까 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금융이 미비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 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세를 내고 있는데 개똥이 엄마가 돈을 잘 모은다는 걸 알아, 주인이 만약에. 그러면 아, 저걸 갖고 집을 지으면 내가 또 월세를 받을 수 있구나가 판단되면 어떻게 돼요? 저 돈을 빌리고 싶어. 근데 그 당시에 은행이 별로 우리나라가 생각해보세요. 전쟁 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금융기관이 기업체 돈 융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개인들 집 짓는 돈 그럴 역량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때 민간에서 스스로.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이 일으킵니다. IMF도 그렇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민간인들이 스스로 서로 윈윈 전략을 찾은 거예요. 왜? 월세가 만약에 5%를 낸다 그러면 은행 이자가 3%예요. 100%. 은행에 3%의 전세돈을 두고 있잖아요. 전세돈을 주면 나는 3%로 줄잖아요. 내는 돈이. 그러니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이득이고 임대인은 빈 땅이 있는데 이걸 빌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월세는 안 받지만 이 돈을 활용해서 딴 데 2개를 지으면 2배의 월세를 받으니까 이득이죠.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의 어떤 민간이 스스로 슬기롭게 험한 세상을 잘 버텨온 제도가 전세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주인이 사업이 망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매가 되게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집 나가라 마라 뭐 명도 집행 뭐 인도 집행 이런 것들이 피곤하니까 대충 계산해서 아 이거 한 70% 선에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식할 때. 우리가 사과를 살 때 생생한 사과가 100원이에요. 사과가 좀 멍이 들었어. 그럼 당연히 싸게 사죠. 그게 경매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놓을 때 경매가 터져도 내가 전세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적정선을 60, 70%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인이었어요. 복덕방 사장님들이죠. 어르신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하니까 대충 보니까 이건 80% 받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왜? 보증금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60, 70% 선에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잘 지내온 겁니다. 정말 나쁜 사기꾼 하는 거 빼고는. 그걸 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2008년도에 전세대출이 등장합니다. 그때 전세대출을 그 전에 했던 것은 뭐냐면 서민 및 금융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다른 법률로 누가 파산을 했어요. 보니까 누가 보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면 거처가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판잣집이라도 있어야. 그 최소의 비용을 도와주는 게 서민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률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파산해서 거주할 곳 정도 이렇게 최소죠. 근데 2008년도에 한번 그게 들어오고 2014년, 15년에 이제 결정적인 게 터집니다. 뭐냐면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5년에 어떤 제도가 시작되냐면 전세대출 제도가 확대를 합니다. 얼마로 3억으로 확대를 합니다. 전세대출금을. 그러면 집값이 만약에 2억짜리가 있어요. 그럼 3억을 대출해 준대. 그럼 집값이 얼마 될까요? 3억은 대출해준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억이 되죠. 집값이 3억 5천 되겠죠.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건 뭐 여러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어떻게 증표로 나타나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억짜리 집을 짓는데 만약에 5억을 대출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집값을 5억으로 가짜로 신고하고 5억의 전세 대출 받는 걸 이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업자 입장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 그림이에요. 그림 보실까요? 2015년도에 제도를 시작했으니까 2017년도가 되면서부터 뭐 일이 2년이 만기잖아요. 임차기간이. 2년 뒤부터 일이 터지겠죠. 만약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일부 사람만 악용을 한 거예요. 2015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16년에도 벌써 이제 나타나요. 34억. 74억. 근데 갑자기 18년부터 엄청나죠. 그림 보세요. 792억으로 10배가 늘어요, 사고가. 왜? 2017년도 2년 만기가 됐는데 돈을 안 돌려주니까 처음에 기다리죠. 이때는 임차권 등기 제도가 없었어요. 막 갑론을박 싸우다 언제 줄게, 내일 줄게 이러다가 뒤에 올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경매를 붙이겠죠? 경매 붙이고 일이 벌어지는 건 뭐 한 6개월, 1년 뒤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접수가 되겠죠. 어디에? 허구, 전세보증 대출 보증승대가. 그 사고 금액이 10배로 늘어나더니 그게 792억으로 늘어났어요. 18년도에. 그럼 2년 뒤는 어떻게 돼요? 4,682억이에요. 그림에서. 어마어마하죠. 거의 5배가 또 다시 늘어났어요. 2020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끌 하던 시절, 막 그때 2020년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주택자도 전세 대출을 해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투기꾼들 투기하라고 정부가 제도를 깔아준 거예요. 제가 볼 때 알량한 뭐 이유를 대는데 전혀 그건 타당성이 없습니다. 객관성도 없고 그 사람들이 또 가세할 거 아니에요. 시장에 이렇게 펌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22년에는 1조를 넘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2022년에 1조 1,700억이고요. 이 사고 금액이 이게 다 우리 세금이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 세금을 갖고 전세 대출을 해주고 사고를 일으키고 그 돈을 메꿔주고 집값은 펌핑을 하고 이게 국가가 할 짓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직무유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세제도는 원래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를 국가가 쓸데없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을 시끄럽고 전세 사기로 젊은이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하는 이런 아주 암덩어리 제도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2023년도에요, 여러분. 전세 대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인정소득이라고 또 은행기구, 금융기관과 결탁을 해가지고 카드 쓴 금액만 인정이 되면 5억을 대출해줘요.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죠. 왜? 아까 말씀드린 나쁜 업자들이 그걸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10월, 이거 8월 말 기준인데 1조 7천억이에요, 지금. 국민 세금이.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아주 국가를 정말 병들게 하는 제도인데 갑자기 전세 제도를 없앤다? 전세 대출 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죠? 전세 대출 받아서 여러분 지금 좋은 거 같잖아요. 받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랬죠. 전세 대출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여러분들한테 정말 천일의 칠면조를 만드는 거예요. 칠면조한테 막 먹여가지고 살찌워요. 전세 대출 금리 싸게 하니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당장은 좋아요.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너무 뛰잖아요. 집은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 대출 지금 다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만큼 다 집값 빠지겠죠. 집 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를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전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 제도는 너무 윈윈이 좋은 거고 전세 대출 제도가 아주 암덩어리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전세 대출에 개혁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집값은 어느 정도 다 안정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아마 갭 투기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실 겁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얘기를 꼭 드려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이 경제 원탑이잖아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선순환할 수 있는 베이스를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모이면 누구나 더 좋은 집을 좀 사고 싶어요. 집이 있어도. 그런 선순환 시장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서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집값을 올리고 이런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잘못된 제도는 저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단 집이 열심히 일하시다가 어떤 사업이 망해가지고 파산을 했어요. 그런 분은 도와주면 도움이 돼요. 왜? 경제 주체잖아요. 경제 주체가 살 수 있는 걸 국가 정책 자금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출해주면 그분들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이런 선에서 멈추거나 청년들이 직장에서 도심에 목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목돈을 대출해줘가지고 이 월세 비용을 줄여줄 수 있잖아요. 이런 제도 선에서 붙여야지 왜 유주택자 전세부터 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5억까지 하고 이러니까 이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세대출 제도는 악이지만 전세 제도는 선이다라고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 사서 앉은 자리에서 몇 억씩을 버는 거 보고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느끼는 분들이 생겨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30대 분들이 사회생활 하시고 나서 지금 갭 투자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 사실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좀 인성의 문제가 있지만 왜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쁜 인성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태어나서 집 갖고 이런 금수저 뭐 이런 건 극히 일부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갖다가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해야죠, 솔직히. 근데 이제 그거를 7년 동안 봐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젊은 분들 중에 직장만 가면 대리님이 갭투기해서 돈을 얼마 벌었다고 뭐 내가 점심 쏠게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몇 년 동안 보아온 거예요. 실제로 벌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가격에 대비해서 지금 보면 내려갔다가 잠시 다시 올랐지만 장기 시절은 결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서 쫓아가야 되는지 않나라고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못 버티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건 기사에 잘 안 나와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못 버텨가지고 잠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요즘은 영끌에서 갭 투자로 성공한 분들이 식사 자리에서 대리나 과장님이 맨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분들이 따로 가서 밥을 먹어요. 그랬다가 1월 달에 막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거봐 뭐 살아나지 하다가 아주 안 좋은 모습이 직장에서 벌어진다는 걸 제가 뭐 단체 카톡이나 여러 안테나, 그러니까 정보 제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가 매매 가격이 비정상적이면 내려오게 되잖아요.
전세 가격 갭이 벌어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겹쳐져서 이 점이 오면 사람들이 집을 살 만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갭 투자라는 게 가능한 환경이에요. 근데 그때 적정선에서 가면 좋은데 무리해서 갔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추세 수요, 여러분들 2030이 따라 붙어줬잖아요, 이번에.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올 상반기 거래량의 63%가 2030, 40이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다시 펌핑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뒤에 누구예요? 10, 여기서 생각 한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터지기 직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심할 때인 거고, 민스키 모먼트라고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스키 모먼트의 꼭지가 뭐냐면 프로피트 메이킹이에요. 이윤, 영끌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판 사람이 있잖아요. 수익을 취했죠. 그 타임이에요. 그 다음 뒤가 패닉입니다.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스키 모먼트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패닉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지금 쫓아가서 사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세 가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높아봐야 지금 70%고 지금 50%인데 강남은 거의 50% 수준이에요. 갭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이 선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아닌 선이잖아요. 좀 기다리시면 그런 시기가 올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겪어왔던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 8년 동안의 상승기는 그런 상승 기다리기 힘들다. 왜? 뒤에 받쳐주는 잠재 수요가 약하다. 지금 살 사람들 다 샀거든요. 뒤에서 사줄 사람이 있어야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민스키 3단계 세 가지 차입 형태, 우리가 대출 받잖아요. 대출 형태로 경제 시스템을 나누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처음엔 이제 해지 차입인데,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차입이고, 마지막에 폰지예요. 폰지가 뭐냐? 뒤에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터져서 원금을 못 갚는 거예요. 지금 영끌을 하신 분들이 임차권 등기 물건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역전세가 지금 뭐 풀렸다고 하는데 좀 거짓 기사고요. 전세가 보증금을 못 들려주면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해서 경매를 가게 되잖아요. 그 물건 수가 적어져야 안정된 거고 올라가는데, 작년 1, 2월 때는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 수가 한 100개에서 300개 선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2,000개입니다. 10배, 8배 늘어서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 실제로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면 이 그림인데요. 대법원 경매하고 유표의 뉴스 자료 갖다가 제가 붙인 건데요. 보시면 어때요? 경매 물건이 왜 이렇게 늘어나죠? 강남 물건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좀 보셔서 지금 영끌할 타이밍과 퀘스천 한번 찍으시고, 그리고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28 전쟁,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많으니까 파도가 칠 때는 여러분 좀 쉬었다가 파도가 잠잠해지고 쳐다보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셔야지, 무리하게 쫓아가는 건 그건 정말, 우리 게임하다 보면 끊어야 되는데 못 끊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딱 끊으셔야 돼요. 끊고 잠시 쉬어가지고 다시 한번 호흡 가다듬으신 다음에 시장을 보시면 정말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든지, 또 높은 유동성 좀 위기에 있는 분들은 자산을 정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들이 좀 예상되실 거예요. 그걸 보시고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당분간 내년까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변수가 있죠. 만약에 팔레스타인 전쟁이 되게 단순한 먼 나라의 일 같지만요, 조금만 확산되면 78년도에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때 유가가 한 2배 반, 3배 올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20, 30%씩 다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현재 펀더멘탈도 지금 조정기인데, 저는 그렇게 확산이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확산이 되면 전 세계가 정신이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미국하고 겨루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확산 기미가 나왔다 들어갔다 막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도하고 있는데, 확산은 되지 마라. 이 정도로도 좀 충격이 있는데, 확산이 된다고 딱 가정하면 유가가 일단 2배 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지금도 어려운데 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고금리에 버티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집값이 너무 오르면 실수 개념에서 하신 분들도 힘들어져요. 투기한 분들이야 뭐 본인들이 투자했으니까 책임다 하지만, 그냥 투기 마음도 없고 그냥 내 집 마련해서 하시는 경제 주체까지 또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재난이 될 거라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갔으면 좋겠고, 근데 자꾸 워딩들이 나오잖아요. 뭐 레바논도 자꾸 또 헤즈볼라도 들어온다 그러지. 조금
조심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전문가들은 다 아시고 저도 조금 느끼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 젤렌스키가 지금 뭐 오리알 됐다라는 소문도 있고, 그럼 거기에 여파는 사실 이런 어떤 경제적 리스크 변수 외에도 기후 리스크도 있습니다. 라니냐 엘니뇨 현상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올해 이렇게 한 번 더 3년 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럼 내년 식량이 한 5%또 7% 줄어요.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작년 7월에 이 식량 공급을 수출한 나라들이 다 수출을 다 한순간에 묶었습니다. 수출 금지해가지고. 자기들 먹을 것도 모자라고 싶어가지고. 그랬다가 막 외교를 해가지고 좀 풀려진 거예요. 그 물가 상승이 지금 우리한테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또 엘니뇨가 있어서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데다가 지금 말씀드린 유가 상승까지 겹치니까 큰 문제입니다, 이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중국이 이 틈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정신 없잖아요. 바이든은 또 재선을 들어가야 되는데 물가도 잡아야 되고 경제도 정신 없는데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거기 맡길 수 없는 게 이 순간에 만약에 사우디가 등 돌리고 이러면 유가 폭등이거든요. 그럼 미국도 물가 못 잡는 상황이 돼요.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팩트 하나가 다 연결됩니다. 그냥 어떤 요인이 터지면. 그 경도의 차이죠. 그게 좀 심할 거라는 걸 다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 각 나라 정상들이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갔잖아요. 터키 대통령도 가가지고 막 협상에 끼고 자기 나라 일이 아닌데 그 이유는 그런 일이 터지고 확산이 되면 그 나라뿐들이 아니라 뭐 그 인접한 나라들 미국 할 거 없이 다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뭐 두말할 거 없고요. 근데 그거를 젊은 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지만 느끼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겪어봤기 때문에 IMF도 겪어봤고 다들 지금 투자나 이런 걸 안 하고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안 일어나길 바라는데 만약 중국이 지금 또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는데 이 지도자들의 어떤 안 좋은 습성이 하나 있죠. 경제가 안 좋거나 지지가 좀 떨어지고 이러면 뭘 해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포커스를 그쪽 맞추더라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전쟁 이런 거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엄포를 놓고 있지만 대만을 만약에 침공을 한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난리 날 것 같죠? 난리 날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또 껴있잖아요. 한미일 해가지고 대만 해역을 지킨다고 뭐 이렇게 또 펌핑을 또 해놔가지고 그럼 우리 중국 무역 적자 때문에 지금 수출도 지금 힘을 못 쓰는데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파도 치는다고 말씀드린 게 그 뜻입니다.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수면 아래 닿는 거예요. 이게 좀 가라앉으려면 몇몇 나라들이 버블이 터지고 정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돼야지 역사적으로 그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그나마 최소의 피해 벌어지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져서 정리가 되길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거품은 꺼질 거라는 게 전 세계 중론이고 전 세계 경제학자나 중앙은행 장들의 방향이에요. 거품이 너무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시장에 대처하는 게 제가 볼 땐 지금 현명한 상황인 거지 절대 뭐 시장을 만만해 보실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기 전에까지는 되게 힘든 상황을 좀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좀 졸라매셔야 되는데 지금도 뭐 더 올라갈까봐 집을 산다? 이런 건 좀 타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기다리시는 게 제일 현명한 투자시고 모든 전문가나 리더들도 현금 보증 늘리라고 그러잖아요. 대출 받으신 거 있으면 갚을 수 있으면 미리 갚으시고 변동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말씀드린 그 리스크가 터질 때. 터지면 금리를 내려도 이 경제는 일단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리 인하는 좋은 금리 인하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기는 당분간 올 것 같지 않은 거를 미리 마음속에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경제가 리스크가 제거되고 나면 뭐 어떻게 다시 해볼까? 지금은 관망하고 보수적으로 시장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도 많이 좋지 않고 또 높은 집값에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 형태로 주거를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떤 주거 형태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월세 가격이 한때 좀 높아지다가 요새 다시 전세가 늘고 있잖아요. 전세 대출은 이제 금리가 좀 저렴한 국가 정책 자금률이 있다 보니까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현금을 갖고 있고, 근데 똑똑하신 분들, 뭐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신데 저한테 몇 개 물어보셨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고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선택한 겁니다. 월세로 살았을 때 투자처가 없는 분, 대체 투자처가
있으니까. 없는 분은 월세 사는 게 의미가 없죠. 전세가 더 저렴하니까 전세로 가야 되는데, 투자처가 있는 분들은 월세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요즘. 한 10억에 전세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2억에 뭐 얼마 100, 200 내잖아요. 근데 국채 금리가 갑자기 5%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계산하면 단돈 몇 프로라도 더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바로 바꿔 탑니다, 월세로. 물론 이제 젊은 분들 중에 지금 월세 내기도 버거운 분들이다 그러면 정부 중소기업 청년 자금이라는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 그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것도 하여간 금리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게 현실적인 자본주의 시대에는 대처 방안이잖아요. 그럼 지금 월세를 금리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어디 전세를 얻으러 가셨다. 월세는 얼마야? 그랬는데 월세와 전세 차이점을 아시죠? 전세는 수리비나 이런 걸 내가 대부분 기본적인 건 다 해야 돼요. 전체 거주에 문제가 없지 않는 한. 근데 월세는 사소한 것도 다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하면 전등 나가도 갈아주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비라고 그러죠. 수리비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는 그런 장점이 있고, 어디가 좀 깨졌다 그러면 깨서 고쳐주세요. 고쳐줘야 돼요. 나중에 그거 안 고쳐주면요, 나중에 청구하면 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접어두고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월세와 전세를 딱 전세 대출 받았을 때 금리 지출 비용, 아니면 내 돈인데 월세로 돌아섰을 때 나머지 비용을 대체할 투자처가 있다. 그럼 월세로 하는 게 맞는 거겠죠. 현명하겠죠. 게다가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은 더욱더 그렇겠죠. 뭐 역전세 이런 거에 좀 휘말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월세에 있으면 언제든지 거주의 이동권이 아주 자유스럽잖아요. 집이 만약에 집값이 폭락을 했어요. 사고 싶어도 전세돈에 물려있으면 조금 좀 계산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월세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스마트한 분들은 그런 곳에 이제 스탠스를 취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좀 투자 좀 해보신 분들, 그분들은 과감하게 월세로 편하게 가요. 그냥 가셔가지고, 왜냐면 강남에 있는 것들은 다 10억 15억 이러니까 월세 가면 뭐 1억에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계산 바로 하셔가지고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월세 전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냉정히 판단해서, 지금 금리가 요즘 그러니까 안정채권이라고 그러죠. AA급이 있는 채권들이 투자신탁이나 증권회사에 전화하시면 상품이 있어요. 자산 마케팅 부서 같은 데 가시면 전화하면 보내줍니다. 이렇게 몇 프로짜리를. 그걸 문자로 받아보셔서 내가 월세 내는 것보다 이게 낫다? 안정적이거든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주는 이자예요. 비교해서 이게 나면 단돈 1원이라도 이쪽으로 뭐 포인트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월세 그 전세는 항상 비교 좀 해보시고, 국채나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수료 좀 주시고, 전 증권회사 자산관리 부서에 연결하시면, 또 아니면 예금 같은 거, 새마을금고 같은 거 이번에 8% 9% 특판 나왔잖아요. 그때 그러면 빨리 바꿔서 그거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좀 비교하셔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월세 전세 이렇게 하시다가 돈이 있는데 또 전혀 없다 그러면 좀 안정적인 주식인데 배당해주는 주식도 있어요. 그러면 또 똑똑한 분들은 연말에 좀 비싸더라도 그 배당 수익 딱 넣으면 바로 뭐 2% 3% 계산 나오거든요. 배당 수익이. 이런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이제 아늑한 자신만의 안식처를 가지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집을 살 시기를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집 사라고 지금 권하고 싶지 않은데,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집 사는데 너무 올인하거나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할 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좀 안정적이 될 때,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여기서 사야 될지 저기서 사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내 소득 대비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다라는 어떤 전통적인 프레임이 있는데, 시장이 일본처럼 급변하지 않는 한 그 논리는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 논리에 입각할 때는 자기 소득의 30에서 35%를 넘으면 안 됩니다. 대출 원리금 상한이. 절대적으로.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면 더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고, 금리가 더 올라가도 버틸 수가 있어요. 거기서 40%가 돼도. 그런데 40에서 45%가 되시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만 드는 게 아니라 지출도 늘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열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잡 쓰리잡이 되고 나중에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그래요. 무리하게 지쳤다고. 그러면 행복하려고 집을 산 건데 어떤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본래 목적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득의 35%는 절대 넘지 마셔라. 이 룰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키시고, 그래야 등락이 있어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언제 사는 게 나냐. 이왕이면 거품이 빠져서 저렴할 때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쭉 빠졌을 때 수도권은 한 50% 반토막 났었고, 서울도 한 30% 막 40% 내려간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사야 되는데 용기를 못 내죠.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정도 내려갔으니까 소득의 원리금의 35%가 되는데 그 주택가격이 그 수준이다 그러면 그건 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에서 10%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공공분양이 많이 나올 것이다. 공공분양 물건이 주택가격을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면 할수록. 근데 정부가 그걸 조절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공공주택 분양지 중에 입지가 좋은 곳들이 있어요. 지금 뭐 최근에 몇 개는 했잖아요. 용산 정비창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좋은 자리에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 그 젊은 분들은 데모라도 하셔야 돼요. 용산 정비창 빨리 해라. 왜 좋은 자리 뭐 하려고 그러냐. 그거 해주면 도움 되잖아요. 젊은 분들 되지만. 그러면 그 주택은 당연히 저렴하게 시세보다 나오겠죠. 그러면 그 주택에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돼서 좋고, 주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골로 가니까 조금 더 내려오겠죠. 뭐 이런 시기가 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공공분양이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되고 많은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건설사 지원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건설사는 민간이잖아요. 시장 논리에 맡겨야죠. 자유시장 경제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정부가 건설사가 망하면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겨서 국가경제에 문제가 된다는 큰 그림을 그려놨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냉정하게 보면 안 맞습니다. 외국, 미국처럼 정리될 건 정리돼야 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를 좀 방치하고 있죠. 어떤 건설사 분양가를 유지하는 선에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터질 때가 오는 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요. 똑같이 정책을 썼어요. 2011년도에 저축은행 11개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만약 1, 2년 동안 앞으로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PF 금리 보통 현장들이 AA급이 6, 7%고 조금 내려가면 10%, 14% 이래요. 그러면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20%, 30%인데 2년이면 이자로 다 나가잖아요. 그냥 파산이에요. 못 버팁니다. 그게 일단 명명은 유지하지만, 그러면 그게 1, 2년 뒤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타나면 주택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공공분양 중에 또 분양가 상한제를 다 풀어가지고 정부에서,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가요. 그 푼 거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 분양가들이 좀 높거든요. 서울 미분양 다 난 거 아시죠? 왜 났을까요? 투자하신 세력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실수요자보다. 그러면 이 주택가, 여러분 둔촌주공 박살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버텼어요? 다 대출과 이 투기 환경을 버텼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시장은 항상 추가 매수,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 시스템이 이어질 때 상승 여력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투자 세력 딱 끝나고 나면 거의 멈추는 상황이에요. 실수요자 특례보금자리에 50년 그걸로 잠시 붙었지만, 붙었는데도 평년의 반토막.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건 뭔가 펀더멘탈이 약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소득이 늘었어요? 안 늘었잖아요. 그럼 집값이 내려오든지 소득이 늘어야 둘 중에 하나, 뭐가 우리가 시장이 정상화 될 텐데, 그 시기는 좀 더 있다고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공분양은 적당하면 좀 공격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LH 사태로 순살자이 뭐 이렇게 있지만, 지금 그 일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새로 하는 것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공분양은 좀 적극적으로 좀 들여보시고, 특히 나눔형 선택형은 돈이 없어도 2억만 있어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프로그램이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민간 분양 주택지는 지금 분양가를 높였기 때문에 약간 오버슈팅이 나 있어요. 2009년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을 써가지고 2011년도에 입주할 때 마이너스 P가 있는 곳들이 수도권은 60%였고요. 서울은 한 30, 40%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조하셔서 너무 비싸면은 좀 충분히 심사숙고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나라가 약간 각자 도생으로 진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동생들이 지금 일단 이 집값은 비싸라고 다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오겠죠? 적정해 올라가서 내가 더 먹을 게 있으면 계속 붙겠죠? 젊은 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 가격인데 내가 무리하게 들어가도 또 먹을 수 있겠다 하면 들어가겠죠. 근데 들어갔다 물리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약간 물리는 분위기라 이거죠. 들어가서 분양권 전면 때문에 나으려고 했는데, 이 정신적 논리가 있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안 하면 2년 뒤에 골 때릴 거야 아마. 못 빠져나오고 다 마이너스 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실거주 의무를 결국 타결하면 정말 여야할 것 없이 썩은 놈들이지. 실거주 의무를 왜 풀어? 청약제도가 실거주하라고 만든 건데, 그죠? 투기하라는 얘기 아니야, 실거주 하는 거. 이걸 젊은이들이 떠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된 것도 기성세대 탓이지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 저항하거나 논리를 필 수 없게 다 막아버려가지고, 다들 마음은 있는데, 일본화 돼가는 거야, 일본화처럼. 각계 플레이가 찢어나가지고, 힘 못 쓰게. 근데 다들 느끼잖아. 그럼 다수의 논리로 가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 누구만 좋고 피해보는 사람이 조금 다행인데, 너무 많아. 그럼 바꿔야지. 체제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라는 얘기야. 제도만. 그럼 젊은이들은 현명하니까
제도는 바꿔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꿔? 여론화가 돼야 되지. 그 웬만한 월급으로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꾼다고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집값에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격려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분들 중에는 현재 주택가격이나 주택정책 제도를 보면 사실 박탈감도 많이 느끼실 거고 희망이 좀 많이 안 보이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건강은 잘 챙기십시오. 일단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 좋은 때가 온다라는 희망을 일단 가지시고요. 항상 역사는 좋은 쪽으로 바뀌거든요. 현재 부동산 제도나 시스템이나 일부 갭 투자나 이런 분들의 수익으로 변질되고 나머지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경제 상황이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정말 잘해주면 좋은데 정치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는 중요합니다. 원희룡 장관도 가끔 얘기를 하고 있고 간혹가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멘트가. 근데 거기서 이제 결정인 건 뭐냐면은 정치인들은 어떨 때 움직일까요? 여론이 어느 쪽을 가리키면 그쪽으로 움직이겠죠. 정치하시는 분들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젊은 분들이 지금 많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조금 소리를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많이 내고 제도에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그럼 국가에서 국민 세금 갖고 땅을 조성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명분이 명확합니다. 근데 그걸 풀어준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럼 분양가 자율화를 풀어가지고 주택가격이 펌핑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뻔히 알아요. 그냥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소리를 낸다고 가정하고 또 전세대출이 순작용보다 역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전세대출 제도 줄여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다면 언젠가는 제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럼 그때는 당장 여러분들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배들 이게 연속적으로 어떤 집단적으로 어떤 이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다라면 정치인들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정상 주택가격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정책으로 바뀔 겁니다. 그거를 거부하거나 막을 명분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소리를 좀 많이 내시고 평소에도 주위에서 갭투기 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갭투기 그거 나라 망치는 일이다. 네 개인은 좋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갭투기 하는 사람도 알아요, 사실. 원래는 갭 투자거든요, 그냥. 근데 국가의 문제는 알고 다수의 문제는 알지만 나는 잘 살아야겠다는 개인주의, 각자 도생,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모래알이 되면은 어떤 안 좋은 세력들이 해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내주시면 요새 유튜브가 잘 돼 있잖아요. 자꾸 많은 또 유튜버들도 얘기해주고 그러면 좋은 때가 올 거고 그때까지만 건강하게 잘 계시면 지금 비싼 집값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남는 돈은 문화생활을 하고 쓰고 이런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을 좀 이해해 주실 게 60, 70, 특히 80 세대 분들은 전쟁 세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먹을 거 없고 굶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6.25 전쟁을 또 겪고 개발도상국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 주면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본인들이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형성이 됐는데 이 재산을 최대한 많이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어떤 부모의 욕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더 벗어나질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래 사셨잖아요. 이제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제 그분들이 가시고 저희 같은 이제 약간 중간에서 저것만이 아니구나. 지금은 다 같이 사는 사회구나. 그때는 생존의 개념이었지만 저희는 생존의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만 해도.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생존의 개념으로 또 바뀌었어요, 상황이. 먹을 게 없는 게 아닌데 생존의 개념이 뭐 때문에? 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사라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분들이 이제 좀 감소가 되고 나면 저희 같은 세대와 중년 세대들의 의식이 그쪽으로 모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국민의 흐름이 갭 투자하는 건 나쁜 거야 라는 분위기로 가고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갭 투자하는 건 누구나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투자해서 투기하려고 빼면 이런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전세대출 이용해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서로 알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10년만 지나면 세상이 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단 전제 조건 우리 여러분들이 소리를 많이 내주실 때 바뀌지 가만히 있으면 기득권들이 계속 이런 행위를 이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건강하시면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 소리 많이 좋은 얘기 해주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가다 보면 뭐 희망 잃을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 세상은 존재하고 여러분들은 무한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내시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100%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채널에 출연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제원탑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원탑 화이팅!